안녕하세요. 북치네의 서재입니다. 이탈리아 작가 조르조 바시니의 금태 안경과 같은 작품을 읽을 때면 예술의 존재 이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술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보다 어떻게 말하는가의 문제이며 정작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려내는 무언가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동시에 아우슈비츠 이후로 시를 쓴다는 것은 야만이다 라고 한 아도르노의 절망적 선언에 대한 반박으로 이 소설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인간을 야만스럽게 만드는 것인지 상처 없이 보여주는 것 또한 인간이 그려내는 문학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박해를 다룬 작품은 무수히 많습니다. 역사적인 비극을 소설의 배경으로 삼을 때에 무엇을 말하고 말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그 수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명할지는 예술이 되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파시즘 문제를 다룬 금태 안경은 정작 벌어지는 역사적 사건인 1938년 유대인 박해가 본격화되는 인종법 발효 앞에 소설적 시간을 종결시킵니다. 즉 유대인을 화자로 내세워 그 사회의 대표적 타자인 동성애자가 부르주아 사회 내에서 배척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는 방식으로 유대인 문제를 치환합니다. 즉 살아남은 유대인 작가로서 그들만의 비극이 아닌 끊임없이 반복되는 혐오와 배제라는 인간 보편의 역사로 확대시킵니다. 아직은 내 집단에 속한 화자가 이미 배척과 혐오의 대상인 동성애자가 사회 밖으로 밀려가는 과정을 말하는 방식은 아우슈비츠를 말하지 않되 그들의 비극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습니다. 나아가 다수의 암묵적 동의에 의한 소수자 박해는 특정 시대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사 보편의 집단 내 낙인찍기라는 점에서 아우슈비츠 문학을 넘어선다고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9년을 소설의 시작점으로 합니다. 이탈리 페라라에서 가장 깨끗하고 세련된 이비인후과 원장을 운영하는 의사 파디가티는 작고 투명한 페라라 사회에서 지금의 연예인과 같은 인기를 누립니다.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마을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됩니다. 그가 보이는 공손하고 신중한 태도와 가난한 환자들에게 베푸는 자비의 정신, 게다가 외모에서 풍기는 고귀한 인상은 사람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40줄에 접어들 때까지 아직 미혼이라는 점은 그 도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좋은 평판은 괴상망측한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바뀌어갑니다. 이제 사람들은 파디가티에 대해서 말할 때 그거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파디가티 하면 떠올랐던 그의 모든 특성들은 그거라는 말로 수렴됩니다. 그럼에도 초반에는 낮에 그를 마주할 땐 최소한의 경의를 표하고 밤의 거리에선 일부러 모른 척 해주는 알약을 베풀어줍니다. 그의 에로티시즘이 그들 부르주아 사회가 인정한 경계 안에 보장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파디가티 자신이 쌓아올린 품성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금태 안경으로 상징되는 젠틀한 외모 덕입니다. 하지만 부르주아의 인내심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만 모른 채 늙은 게이로 전락했으며 어느덧 젊은이들 사이에서마저 조롱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소설은 페라라로부터 시작하여 페라라에서 볼로냐로 가는 기차 안, 그리고 휴양지 레촌에 다시 페라라로 돌아오는 구조를 취합니다. 페라라 사람들의 위선은 페라라에서 볼로냐까지 가는 완행 열차에서 만난 대학생들 사이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했다던 채소밭의 두 소년에 대해 들려주세요. 뭐랬나요? 그네들하고? 나는 델릴리 에르스의 도발적 질문으로부터 파디가티의 삶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피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또는 동물성으로 표현되는 것에 굴복하고 말아 최악의 연인 델릴리 에르스와 관계를 갖게 됩니다.
페라라를 옮겨온 것 같은 휴양지 리초네에서 델릴리 에르스는 상처받기 쉽고 외로운 파디가티를 철저하게 농락합니다. 나쁜 남자 델릴리 에르스에 의해 철저히 이용되고 버려진 파디가티는 이제 도시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되다 종국에는 일감마저 끊기고 철저하게 홀로 남겨집니다. 파디가티 선생님의 처지를 화자인 젊은 내가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처지 역시 그와 다를 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유대인에 대한 박해와 학살을 예감하고 있는 나는 그 역시 유대인만으로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환원되어 감을 인식합니다. 과거 페라라의 중산층 이웃들과 무람없이 어울렸던 그는 자신의 개토 밖에서는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동유럽의 어느 유대인과 똑같아지게 될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반면 유대인 부르주아로서 탄탄한 기반을 가진 부모님은 유대인 박해가 외교 정책상의 일시적 박해일 뿐이라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희망이 앞을 가릴 땐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조차 불가능한 것이 일반입니다. 부모님의 부질없는 희망과 자신이 느끼는 절망 사이의 낙차는 유배지를 떠올리게 할 만큼 큽니다. 그리고 소설은 페라라의 유명한 전문의 펜탈라 고스크로 인근 포 강에서 익사라는 기사로 끝이 납니다. 파디가티의 자살은 이후 이어질 유대인 대학살을 암시하는 메타포로 보아도 좋을 듯합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정체성에 대한 물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자기 표상이란 스스로 규정하는 것보다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외부적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동물로서 인간이 가진 숙명이라 하겠지요. 이때 누군가가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 지어질 경우 이들은 다수가 강요하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태안경을 비롯한 파디가티의 세련되고 지적인 태도와 복장은 동성애자인 파디가티가 살아가기 위한 겹겹의 갑옷일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은 옷을 다르게 입는 것이었어. 하지만 이 모자, 이 외투, 내 분신이나 다름없는 이 안경이 없는 나를 상상할 수 있겠어? 그런데도 이렇게 입는 것이 너무 우스꽝스럽고 기괴하고 터무니없게 여겨지는 거야. 라는 그의 말은 그 어떤 갑옷도 시선의 폭력을 막아주지 못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멀리서도 빛나는 금태 안경은 이제 늙은 게이의 표징에 불과합니다. 소설의 앞부분에 묘사된 파디가티가 거리의 사람들이나 서민들이 가는 이등석의 자리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성적인 대상을 찾기 위한 호색한 행동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잠시 동안만이라도 익명의 세상에 있고 싶었음은 아니었을까요? 그 작은 도시에서 그처럼 눈에 띄는 파디가티가 군중이 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는 믿고 싶었겠지요. 점잖고 이해심 많은 혹은 그런 척하는 이웃들의 관용과 이해를 그리고 그를 오랫동안 알아온 사람들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인간에 대한 신뢰를. 하지만 그의 다름은 절대 동료 집단 내부로 포섭되지 못합니다. 주류 집단 속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파디가티의 처절한 사투도 그 차이를 녹여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차별을 낳습니다. 그에게 쏟아지는 냉대의 시선은 한 인간이 인간일 수 있게 하는 존엄을 무너뜨립니다. 그가 택한 자살은 사회적 타설로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 사회의 품격은 수많은 개인들의 차이를 강제로 녹여내는 용광로가 아닌 그 각기 다름이 존중되고 포용될 때 유지되는 것은 아닐까요? 타인을 안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자기 인식만큼 아는 것을 말하며 타인에 대한 이해는 그가 지닌 그릇의 크기만큼의 이해일 것입니다. 동성애자와 유대인을 병렬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 소설은
작게는 이들 소수자에 대한 박해와 차별을 말하는 것이지만 넓게는 자기 인식 밖에 놓인 그 모든 차이에 대한 물음이겠지요.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얼마나 조심스러운 것일까요? 지금 세계 곳곳을 들끓게 하는 단어는 혐오가 아닌지요. 오늘날 방향은 다르지만 여전한 집단적 낙인 찍기 행태 속에 금태 안경 속 지문이 둔중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안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 더는 궁금해하지 않는 것, 내버려 두는 것과 같았다.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